자, 그러면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되는 것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슈퍼바이저들이 다들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왜 힘들까요? 일이 잘 안 되니까 힘들겠죠. 근데 일이 왜 안 될까요? 뭔가 잘 문제가 안 풀리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보통 안 풀리죠? 내 옆에 있는 내 후임 직원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나요? 가맹점과의 관계가 잘 안 풀리잖아요. 여러 가지 갈등이 촉발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보시는 이분이 저도 오늘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처음 뵌 분인데 토마스 제퍼슨 씨라고 미국 3대인가 4대인가 같은 대통령 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알고 계시고 통찰력이 있으신 분이시겠죠. 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무언가로 구성된 집단은 관상의 교회 모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의 모든 조직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저 빈칸에 들어갈 말 아시는 분이 안 계실 거예요. 유명한 말이 아니라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는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은 인류 역사의 모든 조직과 집단에서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근데 듣고 보면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맨날 싸우고 투닥투닥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싸우려고 맺는 거는 아니잖아요. 관계를 맺을 때 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관계를 맺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왜 자꾸 벌어질까요?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보면 서로가 규정한 관계의 상이함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 업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 그거를 해결할 무언가가 필요해요. 그거를 오늘 휴가신법이라고 말을 적었으니까 제가 초식에 비유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절대비급,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화려한 검술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 슈퍼바이저들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십계명처럼 쌓여져 있는 그런 검술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7가지 검별로 되어져 있는. 뭔지 혹시 아시나요? 6CLP라고 들어보셨어요? 프랜차이즈의 교과서처럼 이야기 내려오는 그런 구별들이죠. 프랜차이즈의 슈퍼바이저가 가맹점에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떤 거냐를 규정한 겁니다. 첫 번째 컨설팅, 두 번째 코디네이션, 가맹점과 본사를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라는 거죠. 세 번째 매장을 체크하고, 네 번째 매장과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매장을 체크한 걸 바탕으로 컨트롤해서 조정 통제하고 카운셀링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즘에는 한촉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모션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대로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럼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절대비급이니까.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이 안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집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업무 과정이 있을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저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는 맞죠. 물론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는 있어요. 여기 앉아서 오늘 밤 10시까지 같이 소주 먹으면서 얘기하면은요 11H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고요. 9S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게 틀린 이야기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걸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게 초식이라면 이게 운용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단전에서 길을 끌어올려가지고 점주가 이야기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일을 해오다 보니까 어디 책에 나와 있진 않지만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가맹점 관리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가맹점을 관리하는데 관리해야 되는 영역이 크게는 3가지 정도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매장의 매출을 관리해줘야 되죠. 매출 관리한다는 건 결국에는 매출이 기준점 이하로 내려가지 않게,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매출 증진에 대한 해법을 자꾸 마련해야 된다는 데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느 범위 안에서 해야지 되냐면 우리가 작성한 계약서 안에서, 그 규범 안에서 해야지 되는 겁니다. 알볼로 피자가 물론 장사가 굉장히 잘 되는 걸 제가 알고 있지만 혹여라도 장사가 안 되는 알볼로 피자가 붕어빵을 팔면 안 되잖아요.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의 규범 관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매출과는 별개로 우리 점주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야 됩니다. 정서 관리의 측면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식을 배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이 겹치는 지점이 굉장히 묘한 지점에 겹치게끔 제가 배치를 해놔서 마음이 좀 그러하니까 일단 지우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컨설팅이라는 거는 이 3가지 영역 중에 어디에 속하는 부분일까요? 저도 몰라요. 제가 쓴 거니까 정답일 수 없어요.
매출 관리겠죠. 자, 코디네이션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각 영역에 다 걸치긴 걸치는데 굳이 하나만 뽑자면 제가 볼 때는 이쪽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세 번째는 체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규범 관리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정서 관리죠. 컨트롤은요? 규범 관리죠. 카운셀링은요? 카운셀링에 대한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좋아하는 선배 슈퍼바이저 분이 이런 경험이 있었대요. 옛날의 경험이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 많이 안 계세요. 다들 의식 수준이 높아지셔가지고 주말에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점주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주점업이었었는데 와이프가 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토요일날 나가서 그 사장님이랑 둘이서 와이프분을 찾으려고 그 동네는 나이트를 뒤지고 다닌다는 게 진짜 실화예요. 그분이 뭐 하신 거냐면은 카운셀링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자, 마지막 프로모션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판촉하는 활동이죠. 매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매출 관리할 때는 저거 하면 돼요, 그렇죠? 컨설팅 해주고 프로모션 진행해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이 매장이 우리의 계약서에 대한 규범을 잘 지키고 있는가는 체크하고 그 체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컨트롤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화도 하고 카운셀링도 해주면서 정서관리도 하면 되는데 아는데 근데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갈등이 어디에서 생길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생긴다고 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대부분의 갈등은 전부 다야 아니겠지만은 중첩되는 지점에서 많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지켜야지 되는 가치들 사이의 충돌에 의해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예는 무수하게 많은데 단적인 예 몇 가지만 들어드리면 이래요. 어느 매장이 레시피를 위반하고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규범관리 측면에서 체크한 다음에 못하게 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그 메뉴가 그 매장 매출의 60%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들. 혹은 어떤 매장에 갔는데 위생 상태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래서 공문을 보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 되는데 근데 담당자인 나는 알아요. 여기 사장님이 저번 달에 이혼하셨어요. 지금 만사를 다 놓고 싶은 상황이라 내가 여기서 프레스를 더 가하면 매장을 놔버릴지도 몰라요. 그럴 때에 대한 문제들. 내가 매장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프로모션을 집행을 해야지 돼요. 근데 우리 어떤 가맹점 점주님은 그 부분에 대한 극렬하게 반대하세요. 강행할 수 있지만 강행하면 가맹점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럴 때에 대한 문제들. 이런 데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업의 본질적인 어떤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관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관리를 하는 이 일들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관리하는 일이 어려운 지점은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도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치들을 한데 모아서 관리해야지 되다 보니 이게 합치되면 참 좋은데 각각의 가치들 사이에서 충돌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잘 생기질 않더라라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어떤 매장에 있는 정수기 필터 관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정수기 필터 관리의 가치는 하나잖아요. 그 정수기가 처음에 매장에 입고됐던 그 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 업은 주체로 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사람도 관리해야지 되고요. 그 사람이랑 작성한 계약서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도 관리를 해야지 되고요. 또 그분의 수익 또는 그분의 재산이 되는 매장도 관리해야지 되다 보니까 관리에 대한 영역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면서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나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상 그리고 점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 회사와 점주님 간의 서로의 이해관계, 서로의 이익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면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슈퍼바이저들이 내상을 입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배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일단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는 이제 나를 보는 시간인데요. 자, 이것도 짧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한번 볼 겁니다. 자, 앞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지고 뭔가 머릿속에 지진 나는 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업이라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슈퍼바이저는 뭘 찾기를 원하냐면 이런 정답을 찾기를 원하죠. 옳은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막 미치겠죠. 어떤 게 옳은 일인지를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제가 단언코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단언컨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 분들은. 단언컨대 정답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게 맞다고 봐요. 뭐 경우에 따라 있기야 있겠지만 그건 일단 차지하자고요. 근데 뭐가 하나 있긴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지 되냐면 판단만 있는 겁니다. 정답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예전역에 정답에 대한 갈구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는 것이 내상을 입지 않는 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판단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기준을 세우는 거죠. 여러 가지 중첩되는 갈등의 상황이 있는데 이 매장 매출은 높지만 뭔가 계약서에 대한 이행은 아주 개판인 매장이야. 이때 규범관리 측면에서 이 매장을 봐야지 될까? 아니면 우리 회사가 지금 이제 매장이 5개째인데 일단은 이 매장 끌고 가면서 내가 조금 어떻게 좀 규범관리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보자 라고 생각을 할까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판단에 대한 역량에 딸려 있는 겁니다. 어떤 게 정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결국에는 결과론적인 이야기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그 매장을 위시한 다른 매장들까지 나쁜 물이 들어서 프랜차이즈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통일성이 완전 저해가 되든 혹은 나의 정성과 나의 진심을 알아둔 점주가 점점점 그래도 본질로 회귀해 가면서 매출도 잡고 매장도 잘 꾸려나가든 결국은 결과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 모든 과정은 판단하에 있다. 그래서 정답을 찾으려는 노력과 정답을 찾으려는 강박을 버리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그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도구는 퉁이라는 단어입니다. 슈퍼바이저가 해야지 되는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출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매출을 보죠. 1년 단위의 매출도 보고 연매출도 보고 월매출도 봅니다. 7월 달에는 4,200만 원 했고 8월 달은 4,500만 원 했어요. 이제 그런 매출을 보죠. 그러다가 보면은 조금 업무가 이제 고도화된달까요? 그 다음 단계의 것들도 이제 보시게 되는 거죠. 주 단위의 매출도 보고 또는 메뉴를 볼 때 메뉴 분류별의 매출도 보는 거죠. 제가 담당했던 일본 음식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돈가스 카테고리에 있는 메뉴가 전체 메뉴 구성의 몇 %인지 라멘 카테고리는 어떻게 되는지 카레 카테고리는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주력으로 삼아야 되는 메뉴 구는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별로 그리고 메뉴 하나하나의 단품별로 그러다 보면은 어떤 효용성 같은 것들도 봐야지 되니까 한 테이블 들어왔을 때 영수 단가, 테이블 단가는 얼마 정도가 평균 잡히는지 같은 것들도 보시게 되죠. 그러다 보면 시간대별 그리고 가가의 객단가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지 않나? 서울 지역에 있는 가맹점의 평균 매출과 부산 지역에 있는 가맹점의 평균 매출이 어떻게 다르지? 다른 이유는 왜 그렇지? 이런 것들 보시게 되는 거죠. 계절별로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교차하시기 시작을 해요. 아까 제가 와서 잠깐 저희 국 대표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지금 만들어 놓으신 프로그램 같이 한번 볼 기회가 있었는데 교차 분석을 하는 거죠. 시간대별로 객단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역별로 계절에 따른 추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겁니다. 메뉴 분석할 때 보면은 카사바나 분석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그 메뉴가 갖는 매출에 대한 공헌도 분석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 하고 내려가시는 거죠. 상권별 매출 지수도 보고 점주 성향을 정량해서 분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프로모션을 진행했을 때 기여도 분석을 해보기도 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 지점들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면 이런 것 때문에 이번 달이 8월이죠. 2017년 8월에 어떤 프로모션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근데 매출이 올랐으면은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죠?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번 달 매출이랑 비교하는 건 올바른 기준일까요? 저번 달은 7월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통은 전년 동월 대비로 비교를 하죠. 업력이 2년 이상 된다면. 근데 작년 7월에 예를 들어서 대선이 있었어요. 아니면 작년 7월에 올림픽이 유치가 됐어요. 아니면 작년 7월에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작년 7월은 온전한 기준이 될까요? 뭔가 되게 어렵죠. 하지만 정량적으로 분석해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가중치를 두면서 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적인 행사가 있었다면 그달의 매출은 가중치 25%라고 상정하기도 합니다. 더 많이 있죠. 상권 분류는 어떻게 해야지 되나요? 상권 분류는 거주 인구의 수로 볼까요? 아니면 교통에 대한 내용으로 볼까요? 아니면 결국에 상권이 좋고 나쁨은 토지 가격에 반영이 될 테니까 토지 가격은 결국에는 건물의 임대가에 반영이 될 테니까 그러면 임대료 산정가 기준으로 우리가 상권의 A등급지, B등급지를 나누는 게 맞을까요? 매장 효율도 그렇죠. 객단가, 투자금 혹은 좌석당 매출
우리가 객단가를 놓고 봤을 때 혹은 매출을 놓고 봤을 때 어떤 매장이 1,500만 원이고 어떤 매장이 2,000만 원의 매출을 한다면 2,000만 원의 매출을 하고 있는 매장이 더 효율성이 나오는 매장이잖아요. 근데 이 2,0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매장은 30평이고 1,500만 원의 매출이 나오고 있는 매장은 8평이에요. 그러면 어디가 더 효율성이 높죠? 근데 8평짜리는 강남 한복판에 있어서 월세가 550만 원이고요. 30평짜리는 서산에 있어서 월세가 170만 원이에요. 그럼 어디가 효용성이 더 높죠? 근데 30평짜리 매장은 기본적인 인건비 구성 자체를 충분히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월에 570만 원이 나가요. 8평짜리 매장은 매출은 세지만 한정된 로테이션으로 돌기 때문에 인건비가 270만 원밖에 안 나갑니다. 그럼 어디가 더 낫죠?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똑같이 15평에 똑같이 1,500만 원이 나오고 있는 매장 두 개는 같은 효율을 가지고 있나요? 이쪽에 있는 1,500만 원짜리 15평 매장은 전면이 8m짜리 매장이에요. 그래서 좌석에 대한 효율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좌석이 총 15개밖에 안 들어가요. 심지어 가운데 기둥도 하나 막혀 있어요. 15평이지만. 하나의 매장은 정사각형의 기둥이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테이블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뭐 25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의 매장이 똑같이 1,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면 어디가 더 효율성이 높은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도 퀄리티 매출 지수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요. 서비스 매출 지수도 만들 수가 있죠. 미스테리 셔퍼 같은 것들 하면 점수 매기기 하잖아요. 점수 매기기에 서비스 점수를 점수화 시켜서 이 점수에 따른 매출을 보고 그래 서비스 매출이 얼마다라고 지표화 시킬 수 있죠. 정량화 시키는 것들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런 단계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업무가 고도화되는 거죠. 그건 결국에는 업무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회사의 수준,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의 매출 분석을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슈퍼바이저의 매출 분석의 수준이 나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끝단에 있는 누군가를 볼게요. 자, 어떤 슈퍼바이저가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다 어떤 매장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4,200 정도 찍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의외로. 바보죠? 바보예요. 자, 그러면 이쪽 끝단에 있는 바보가 일단 하나 있는데 우리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보면 알겠는데, 뭐 되게 많은 거 알겠는데 저거 왜 하죠? 왜 할까요? 일하려고 할까요? 이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죠? 정답 찾으려고 할까요? 결국엔 판단 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매장을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줄지, 어떻게 판단해서 어떤 솔루션을 할지. 근데 그 근거가 정량화되면 정량화될수록 객관적인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판단 내리기 위한 근거 찾기인 거죠.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우리 집 화단에 장미꽃을 한 송이 심고 싶어 해요. 근데 포크레인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화단을 파가지고 장미꽃을 심는 거죠. 포크레인 빌리는데 얼마, 포크레인 기사 섭외하는데 얼마, 포크레인 기사는 어디서 섭외하지, 네이버에 찾아봐야지. 이런 것들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는 고도화되는 것이 물론 좋습니다만은 내가 어떤 것을 위해서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나, 내가 어느 수준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가는 스스로가 현명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목적과 수단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단이 곧 목적인 것처럼 돼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 끝단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바보입니다. 지나친 바보죠. 그럼 우리가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퉁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제가 봤던 여러 슈퍼바이저를 했던 동료들 혹은 후배 직원들 중에서 특히나 책임감이 강하고 분석적인 타입의 직원들이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정밀한 정답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에 몰두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서 좋은 팁과 좋은 것들을 발견해낼 가능성은 생기고 본인에 대한 업무 역량이 높아지고 회사의 어떤 수준이 높아진다는 데에는 이견을 제시할 수 없죠. 근데 여기에 매몰되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경우들도 태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강 대상자로 잡아놓은 분들 중에서 이후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예비 CEO 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더 고도화된 무언가가 필요해, 우리가 조금 더 선진화된 무언가가 필요해 라고 할 때
고도화된 그 무언가를 얻는 게 목적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질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슈퍼바이저로서의 나는 이 업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판단을 내리길, 그리고 판단을 내리기에 필요한 근거들만을 영리하게 퉁쳐서 일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도의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상대를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정답에 대한 장애네요.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보다 판단을 내리자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점주는 어떻죠? 상대가 정답을 원할 수도 있잖아요. 상대도 무언가를 나한테 요구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가 정답을 원한다면 정답을 찾아서 주는 게 낫죠. 이런 용어 들어보신 적 있는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 얘기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이해할 때 제가 지금까지 이 일을 쭉 해오면서 느꼈던 제 입장에서의 상대는 여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이런 겁니다. 원하는 답을 원합니다. 정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해지잖아요. 원하는 답은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까 물어보면 되죠. 뭘 원하는지. 제가 점주님이랑 통화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할 때 뭐 갈등이 생기거나 했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사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 제가 사장님한테 어떤 도움을, 제가 점주님한테 어떤 도움을 드리면 조금 힘이 되실까요? 저도 제가 몸담고 있는 저희 회사가 가맹 점주님한테 좋은 본사구나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부심 있게 일하고 싶은데 점주님이 보실 때는 본사가 점주님한테 무얼 해줬으면 좋으시겠어요? 대부분 이런 반응이세요. 점주님들도 몰라요. 잘. 근데 이해하는 장이니까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우리도 입장이 똑같거든요. 왜냐면 보세요.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쏟아내잖아요. 무슨 정책이 있는지도 잘 몰라요. 얼마 전에 부동산 정책 뭐 대책 새로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일어나서 그 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보시오라고 했을 때 몇 명이나 그거 설명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도 욕해요. 정책 위반자들을. 그렇죠? 이 나라를 혹은 이 상황을. 왜냐하면 내 상황이 나아지는 게 없으니까. 누군가 탓할 대상이 필요해요. 장사를 할 때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개인 창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 창업하신 사장님들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담배 한 대 태우시면서 말씀 나눌 때 옆에 꼽사리뼈를 들어보면은 보통 하시는 말씀이 경기가 나쁘다. 경기가 나쁜 이유는 정치인들이 정치를 개떡같이 해서 그렇다. 이런 프레임의 논리로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프랜차이즈 가맹을 하시는 점주님들은 멀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가까이에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본사.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 화나죠. 뭔가 속상하고 뭔가 싫어요. 근데 왜?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정확히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는 이런 느낌이에요. 막 꼬여있는 실타래가 이만큼 있는데 그거 푸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홀부터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러려면 질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질문을 좀 하셔야지 돼요. 제가 저희 후임 직원들이랑 업무 이야기하거나 일종의 업무 교육 같은 거 할 때 보통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어요. 점주님이랑 대화할 때 너는 점주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하니? 라고 하면은 얘기를 쭉 풀다 보면 뭔가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소득이 일어나지 않아서겠죠? 라고 이야기는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죠. 그 점주님이 원하는 소득은 얼마야? 그러면 대부분의 슈퍼바이저는 몰라요. 의외로 점주님과 올해, 그러니까 이번 달에 손익이 얼마가 되죠? 이번 달에 얼마 정도 버셨나요? 라는 이야기를 슈퍼바이저 생활을 1, 2년차 한 친구들이 잘 못해요. 돈 얘기를 잘 못해요. 사실 그게 제일 핵심일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어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지 해결을 하거든요. 이번 달에 500만 원 벌었는데 500만 원이면 화가 날까? 이번 달에 한 300만 원 벌었는데 이것저것 빼니까 뭐가 없어. 나는 그래도 한 500은 벌어야 돼. 그럼 목표가 생겼잖아요. 200만 원 더 벌면 되잖아요. 그럼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매출이 얼마가 돼야지 200만 원의 수익이 더 생기는지. 그러면 30일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하루에 얼마씩 더 팔아야지 되는지 지금보다. 그러면 우리 객단가도 알고 하니까 손님 수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의 손님을 더 받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그만큼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중요한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상대가 이야기하는 행간을 읽어내는 방법,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고지고대로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점주님이 전화가 오셨는데 소리를 빽 지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포스가 또 망가졌잖아요 이러세요. 포스가 또 망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직접은 못 가서 저희 협력업체분이 근처에 계시다고 하길래 그분도 그래도 1시간 걸려서 갔어요. 1시간 걸려서 거의 가셨어요. 갔는데 늦게 왔다고 주걱을 얼굴에다 집어 던지신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 협력업체 담당자분한테. 근데 이게 어떤 기계에 대한 결함이면 괜찮은데 포스 그 영수 프린트 있잖아요. 영수 프린트 컨센트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출력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친구는 1시간 걸려서 가서 주걱 맞고 콘센트 꽂아드리고 온 거예요. 그게 제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점주님이 잘못하셨어요. 그거는 잘못하신 게 맞아요. 그거는 잘못된 태도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이 포스가 망가져서 그렇게 역정이 났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매장 매출이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줘 라는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라는 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복잡하잖아요. 생각도 감정의 상태도. 그러다 보니까 말이라는 건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말로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나타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늘 행간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매장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식은 이런 겁니다. 제 여자친구예요. 전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름도 김사랑인데 되게 사랑스럽잖아요. 그쵸? 내 여자친구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내 여자친구예요. 사랑스럽잖아요. 그쵸? 내 남자친구예요. 그쵸? 공유인데 남들이랑 공유하고 싶지가 않은 친구죠. 그쵸? 나만 가지고 싶어요. 막 그런 친구예요. 여기 또 공유해 부시기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와 멋진 남자친구들이 각자 가지는 특징이 하나씩 있어요. 뭐냐면 제 여자친구는 사람 말을 잘 이해 못해요.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 보기만 해도 흐뭇한 내 남자친구는 되게 화를 잘 내요. 그리고 너무 주관적이에요. 객관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 매일매일 만나고 계시잖아요, 슈퍼바이저 분들은. 그렇죠? 우리 매장 사장님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한다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시고. 자, 물론 제가 처음에 서두엔 냉정한 계약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늘 베이스 캠프가 맞습니다. 그걸 일단 중심에 두셔야지 돼요. 그 상황에서도 계약도 사람이 맺는 일이잖아요. 사람끼리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그러니까 최소한의 애틋한 정을 버리시면 안 돼요. 후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김대리가 담배 피고 내상 입었을 때 제가 그 친구 불러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자, 봐봐. 너가 여자친구가 있어. 진짜 예뻐. 그냥 무조건 예쁘다고 생각해. 네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여자야. 그 여자가 있어. 네가 되게 사랑해. 근데 그 여자가 좀 바보야. 그래서 네가 했던 말을 또 해야 돼.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했던 말을 또 해야 돼.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그 사람이 바보야. 근데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하잖아. 그죠? 그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조금은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은 제가 모순이라고 적었는데 뭔가 자가당착에 빠지는 상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냥 글자 그대로 창과 방패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어떤 거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그래요. 우리가 잘못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들을 조금 막기 위해서 그걸 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방패는 냉정한 논리의 방패를 가지고 계셔야지 됩니다. 일단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두 번째로 창은 뜨거운 감성의 창을 가지고 계셔야지 돼요. 근데 흔히 이게 잘못 엇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방패로 사람을 찍는 경우가 있어요. 창을 써야지 되는데 공격할 때 방패로 찍어요. 논리로 공격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점주님과 배척하고 있는 적 상태는 아닌 건데 그냥 세상사 한판 승부 뭐 이런 개념에서 보시자는 얘기예요. 자, 그럴 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점주님이 굉장히 지금 분노에 휩싸이고 실망감과 막 이런 어떤 분노와 이런 아주 예민한 감정들에 지금 막 휩싸여져 있어요. 긴장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의 점주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생각을 해요. 이 매장 매출을 좀 올려보고 싶어. 올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LSM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장님 30% DC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30% 디스카운트를 하면 나는 뭘 먹고 사냐? 30% DC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물론 원가는 30%가 줄어들기 때문에 손익분석상 12.5%가 줄어들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객단가가 얼마라는 걸 고려했을 때 손님의 객수가 15% 정도 에버리지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에 사장님 손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래서 현재의 매출과 동류의 매출을 갖게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달 정도 더 지나게 되면 객수가 증가하면서 순증가하면서 뭔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점주님이 설득이 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설득이 안 돼요. 전혀 안 돼요. 소기의 경일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경우에 따라 더 안 좋은 경우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겠어요, 사장님? 이렇게 되면 꾸지람 받잖아요. 상처받아요. 그때 훨씬 더 좋고 효과적인 방법은 이런 거죠. 저 믿으시잖아요. 저랑 사장님이랑 지금 해온 관계가 있잖아요. 이런 게 훨씬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총이 날라오는데 창끝을 겨워가지고 총알을 막으려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떤 점주님이 그러신다 칠게요. 야, 뭐 이 팀장아, 내 이번 달에 장사가 너무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이번 달 로열티를 내어줄 수가 없다. 자, 그때 점주님한테 한번 봐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이때는 냉정하게 이걸로 가셔야지 돼요. 이런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 채권 채무회 같은 관계들 있잖아요. 근데 왠지 장사 안 되는데 로열티가 온다고 하면 그거 삥 뜯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왜냐면 아까 봤던 것처럼 뭔가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지 되는 프레임에 이미 다들 젖어 있어서.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계약 관계에서 봤을 때 내가 실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전기세를 못 내요. 그럼 전기가 어떻게 돼요? 끊기잖아요. 한전 나쁜 새끼들이다, 그죠? 자, 내가 이번 달에 가스요금을 못 내요. 그러면 가스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저 도시가스공사도 도시놈들이에요, 그죠? 조금 더 우리가 도의적인 혹은 조금 돈 말고 다른 거의 입장에서, 자, 내가 대학 다녀요, 학생이에요. 우리 집이 좀 안 좋아졌어요. 내가 이번 학기에 학비를 낼 돈이 없고 학비를 못 내요. 그럼 대학교는 나한테 어떻게 하죠? 국립대학일지라도. 물론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있긴 있겠지만, 그렇죠? 내가 학교 갈 수가 없죠. 이런 식의 관계는 수백 개도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막을 때에는 냉정한 논리의 방패로, 또 상대와 한판 승부를 벌일 때에는 뜨거운 열정의 창으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들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서비스는 비즈니스를 위한 수단이다라는 부분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서비스는 누구도 그냥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서비스를 상품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여러분의 회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값어치 있는 것들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서비스는 그냥 누군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부심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과 사업자는 물론 서로 아껴주어야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견 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은 그것 이전에 관계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계약 관계가 본질적인 관계의 형성이다라는 말씀. 자, 세 번째로 갈등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저희 업은 그런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첨예하게 갈등이 있어서 뭔가 일이 산으로 갈 때에는 베이스 캠프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백투베이직을 어디로 하시냐면 계약서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내가 해야지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이쪽에서 지켜야지 될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규정을 잘 해놓았을 테니까. 자, 다섯 번째로 정답은 없다. 그리고 판단만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리하게 통치셔라. 그리고 실제 정답을 원하는 사람도 없더라. 정답 말고 듣고 싶은 이야기만 있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잃지 마셔라. 그리고 이런 업을 할 때 있어서 논리의 방패와 감성의 창으로 무장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생각할 때 슈퍼바이저는, 제가 슈퍼바이저를 오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슈퍼바이저는 가장 체력적으로 혹은 가장 또 정신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에서. 그래서 슈퍼바이저 이직 많은 거는 서로 잘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슈퍼바이저 일을 하고 지금 또 어딘가에서 매장 방문하고 있을 이 슈퍼바이저들, 남아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이런 슈퍼바이저들은 굉장한 재능과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인 만큼 이 일을, 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많은 이 일을 견디는 게 아니라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보이시는 서퍼가
파도를 견뎌내려고 힘을 주다가 보면 힘이 떨어졌을 때는 물속으로 빠져서 숨을 못 쉬고 물속에 침몰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서퍼가 파도를 즐겨야 멋있는 묘기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즐긴다는 이야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인 건 제가 잘 압니다만은, 저는 파도가 거셀 때 가장 멋진 장면이 나온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닥치고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이르러서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느껴질 때가, 내가 이 업의 경력을 쌓아오는 과정 중에 드디어 한번 인생샷이 나올,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막강하고 대단한 퍼포먼스가 나올 법한 그 순간이 임박한 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일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바다에서 이런 갈등과 스트레스의 파도에 지지 않고 이겨내는 멋진 슈퍼바이저, 슈퍼서퍼가 되시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